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코너 뾰뾰의 진행을 맡은 양소연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새로운 시작, 새학기에 관련된 작품을 리뷰해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새학기 하면 떠오르는 문학 작품이나 영화, 음악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 입학 직전에 새내기 배움터라고 신입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에 가면서 들었던 노래 한 곡이 떠오르는데 그 곡의 가사랑 멜로디가 머릿속에 흐르면서 쌀쌀했던 날씨라든지 그때 입었던 옷이 같이 생각나네요. 어떤 작품으로 그때 향수가 불러일으켜지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선아님과 지연님께서 새학기와 관련된 작품을 소개해 줄 텐데요. 두 분이 소개해 줄 작품이 어떤 작품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먼저 선아님께서는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새학기 주제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교실의 시라는 작품입니다. 오늘은 이 교실의 시와 함께 학창시절의 내 모습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산문이 적혀 있는 책이고요. 표지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홀로그램 처리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작가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승일, 김행수, 김현, 배수연, 서윤후, 서효인, 신철규, 신혜욱, 오은, 유진목, 임소라, 황인찬 시인이 계시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시인이 계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여러 작가들의 시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 뒤로 산문집이 따라 나오는 구조입니다. 책을 읽기도 전부터 저는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뭔가 시인분들이 쓰시는 교실을 바탕으로 하는 글은 뭔가 슬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뭉클해지는 느낌이에요. 야자를 하지 않고 홀로 일찍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는 노을진 하늘이 떠오르는 느낌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학생일 때 무엇이 목표였나요? 저는 약간 직물적인 즐거움을 쫓았던 것 같네요. 추상적인 목표 이런 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이제 기억도 잘 안 나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약간 내일 당장 뭘 해야 재밌을지, 내일 쉬는 시간에 뭐 가져가지, 뭐 먹으러 가지, 약간 이런 것만 생각하고 정확한 그런 목표, 그래도. 약간 이런 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게을렀던 것 같아요. 저는 학생일 때 목표는 당연히 누구나 그랬겠듯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당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거의 2년 동안 제 방에 캔커피를 박스째로 두고 하루에 많으면 3캔까지도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잠을 항상 3, 4시에 자니까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던 친구들은 저를 알람 시계라고 불렀고 그래서 맨날 자고 있는 애들을 깨워주고 다니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러한 생활에 불만이 많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재미있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나왔으니까 항상 한 만큼은 나와서 좌절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20살이 되면 어른이 되면 내가 뭘 하고 있을지 학생을 졸업하고 나서 20살의 나는 지금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래서 그때는 생각하는 걸 포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참 동안 잊고 있다가 오늘 이 리뷰 코너, 삐삐 코너를 통해서 교실의 시를 리뷰하게 되고 그래서 한번 교실의 시 읽고 나서 떠올리게 됐어요. 저는 교실의 시에 수록된 시들보다는 산문에 더 관심이 갔는데 왜냐하면 평소에 시인들이 시를 쓰는 건 많이 봤지만 이런 산문을 쓰시는 건 거의 처음 봐가지고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김승일 시인의 산문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넷플릭스의 마지막 코너인 자정의 희망시에서도 김승일 시인에 대하여 다루게 되어서 그런가 요즘 급격하게 김승일 시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거든요. 얼마 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소희님께서 김승일 시인님의 1월의 책을 빌려주셔가지고 지금 읽고 있고 네. 그래서 끝으로 좋았던 구절들을 한 번씩 읽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찬 시인의 글 인간의 성장이란 참 이상하다. 그저 사랑받고 싶고 기쁘고 싶고
즐겁고 싶을 뿐이었던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호르몬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점점 심각하고 우울하고 우스꽝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린다. 앞서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고자 한다고 한 것은 진심이지만 나로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일조차 버겁다. 김승일 시인의 글. 언젠가는 모든 것을 쓸 것이다. 나는 언제나 하지 않는 말이 너무 많다. 나는 열심히 하는 게 싫은데 너무 애를 쓰면 애쓰는 게 다 보이니까. 나는 시를 열심히 썼어. 시인도 됐지. 알고 보니까 예술이란 게 누가 다 만드는 거더라. 원래 그렇게 자기적인 거더라고. 그걸 인정하면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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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은 시인의 글. 석의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 나는 어쩌면 시를 쓰게 된 것이 아닐까. 말을 많이 한 날, 일부러 많이 웃은 날에는 밤에 몸살이 난 것처럼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억지로 나를 꾸민 날에는 어김없었다. 나는 괜찮은 척, 쾌활한 척했지만 속에서는 불이 나고 있었다. 불이 나고 있는데 입으로는 물을 뿌리고 있었다. 속으로 삼켜야 할 액체들이 밖으로 뿜어져 나왔다. 여러분들은 학생이었을 적엔 어떤 미래를 꿈꾸었나요? 그때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저는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는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계속. 근데 동시에 꼭 전제되어야 할 것은 쪽팔림을 아는 어른이어야 되겠죠. 보면은 그렇지 않은 어른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뭐 교양 그 차원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너무 어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크면서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싶다. 아직 어른이라기에는 너무 애워서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네. 애써랄까요? 뭐 미래 생각을 좀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아득해지는데 요즘은 사실 미래까지 안 가더라도 아득해질 일이 많아서 그 리뷰해주신 교실의 시는 인간에게 유년기, 청소년기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많은 예술가들의 원치와 비슷한 게 그 시기에 나오기도 하거니와 이 앤솔로지만 봐도 필자들의 나이대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70년생 작가로서 유년기를 돌이키면 무슨 마음이 들까? 저는 아직 그런 건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또 뭐 저는 근데 또 한국의 교실이라는 것에 건축학적으로도 불만이 아주 많고 그 공간 자체에 애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10년 후의 제 회상 속에 그것이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교실의 시. 표지 디자인도 정말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 이름도 많고요.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반가운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시인들의 학창시절 에세이가 시와 함께 실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참에 한번 읽어봐도 좋겠네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추억하는 교실 안에 그 시인분들도 함께 앉아있는 것만 같더라고요. 자, 그럼 지연님께서 리뷰해 주실 작품은요? 제가 이번 회차에서 소개할 작품은 윤가은 감독님의 영화 우리들입니다. 초등학교 속의 작은 사회, 그 속에 세렝게티처럼 얽히고 얽힌 먹이사슬을 정말 사실적으로 담아낸 영화인데요. 왕따인 선희와 전학생 지아, 그리고 교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보라와의 이해관계와 그 시절 섬세하고 예민한 감정들을 그려냈습니다. 영화는 피구 시합 전에 팀장의 가위바위보로 편을 나누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가위바위보로 데려오고 싶은 친구를 고르는 방식은 결국에는 가장 약하고 피구를 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없는 한마디로 서열이라는 게 조금 낮은 참가자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영화에서는 선희가 마지막까지 선택되지를 못해요. 이 장면 내내 카메라가 주인공 선희의 표정만을 비추고 있는데 이때 선희의 불안함이라든지 서운함, 체념, 부끄러움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팠던 장면이었어요. 네, 그 역대급 오프닝 씬이었죠. 사실 너무 잔인한 장면이고 그 맞아요. 피구 자체가 되게 잔인한 게임이죠. 그래서 저도 중학생 때 체육 시간마다 했던 것 같은데 참 오프닝부터 너무 강렬하게 아프게 마음에 박히는 보통 영화 아니구나 바로 자세 고쳐잡게 되는 그런 오프닝이었죠.
네. 피구를 주제로 해서 그런 초등학교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소설 피구왕 서영이라는 작품이 떠올랐는데요. 공교롭게도 벌써 여기서도 제목에 피구가 들어갔죠. 피구라는 스포츠가 상대팀 선수를 한 명도 빠짐없이 맞춰서 죽여야 되는? 그래야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게임의 패배 원인을 누구 한 명에게 덮어씌우기가 딱 좋아서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운동을 잘하거나 반에서 목소리가 큰 친구들 위주로 또 공이 전달되고 그들 위주로 분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겪었던 인간관계들이 피구 시합과 얽혀져서 설명되기가 적합한 것 같아요. 피구왕 서영도 우리들과 전개가 굉장히 비슷한데 전학생 서영이는 여러 번의 전학으로 그런 교실 속 인간관계에서 적당히 살아남는 법을 일찌감치 익힌 친구인데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왕따인 윤정이고 뭐 같이 있으면 왠지 우쭐해지는 그런 잘 나가는 그런 친구는 현지.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 모두가 약간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실제 인물들하고 굉장히 겹쳐 보였는데요. 진짜 구령대 옆에 그 피구 시합장에서 봤던 그 장면이 책 속에 그대로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던 작품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중간에 현지가 서영이한테 책 읽는 거 진짜 짜증나지 않아? 하면서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이해 못하겠다는 뉘앙스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영이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지만 본인도 그냥 싫다면서 맞장구를 쳐주거든요. 네, 저도 그 초등학교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서 저는 어릴 때 글씨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책은 물론이고 약간 화장실이나 버스에 있는 그런 작은 글씨 같은 것도 다 읽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야 직성이 막 풀렸었는데 전학을 간 날도 제가 앉은 자리가 그 학급 문고 옆이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에 책을 읽었는데 그냥 옆에 그냥 제가 약간 친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친구가 지원아 너 지금 책 읽어? 얘들아 얘 좀 봐 얘 책 읽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 뒤로는 학교에서 책을 안 읽었죠. 뭔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도 뭔지 알 것 같네요. 그 되게 네. 묘한 마음인 게, 그러니까 뭐라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민망함, 상처가 되는 맞아요. 뉘앙스 같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말이 진짜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을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그게 설령 뭐 악의가 담겼거나 나쁜 내용의 말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짧게 하나만 풀자면, 제가 네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무슨 백화점에서 비닐을 보고 있는데, 거기 남자 직원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어떤 거 찾으세요? 하길래, 비니 보고 있는데 추천해달라니까, 고객님은 비니보단 캡이 더 잘 어울리시는 두상이세요? 라는 말을 딱 듣는데, 왠지 왜 이렇게 민망하고 뭔가 마상이 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악의 없이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진짜 어떤 툭 던진 말이 아직도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여담으로 저도. 맞아요. 그런 경험이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짜 악의가 없었어도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두 작품 모두 잊고 있던 학창시절의 기억들을 약간 헤집어 놓아서 좀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그 가치 있게 간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말하면은 꼭 엄마가 잘 나가는 친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면서 웃고는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게 뭐니까. 그냥 다 친구로서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라는 단어가 선의와 지아 그리고 보라를 지칭하는 게 아닌 저 그리고 여러분 영화를 보는 관객 모두를 말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들 모두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새의 가해자이자 피해자, 방관자를 자처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 좋은 작품들이에요. 꼭 한번 우리들과 피구왕 서영 봐보시길 추천합니다. 맞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되게 잔인할 수도 있음을 느낀 순간부터 저도 뭐 시나 에세이 같은 거 쓸 때도 우리라는 말을 써놓고 거듭 생각하다가 자주 지우게 되는 때가 부쩍 많아지기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섬세하고 예민하고
불편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 PC주의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한 4, 5년 전부터 많이 쓰였던 프로불편러 같은 표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보다 빠르게 폭력을 감지하고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불편러라든가 뭐 PC충 이렇게 욕하는 행태는 백래시 그 자체고 역행 중에 역행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생산적인 거, 뭐 먹고사니즘, 경제 이런 걸 명목으로 해서 배제하고 혐오하는 논리가 너무 판치기 때문에 그런 폭력에 사려 깊게 대항하는 그러니까 다행히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고 또 그렇고 그렇게 이거 사회의 자정작용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어쨌든 요 몇 년 사이만 보더라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맞아요. 믿습니다. 그래서 제 글과 말들도 그러길 빌고 뭐 어쨌든 뭐 이런 얘기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윤가은의 우리들은 명작이다. 초딩들 이야기로 어마어마한 울림을 주는 대단한 맞아요. 작품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네. 보니까 우리들은 왓챠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화를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영화 리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안 바쁠 때 호다닥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연님이 아까 해주신 이야기 중에 한 친구가 그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한 그 친구가 네. 독서를 하고 계시는 지연님한테 지연아 너 책 읽어? 얘들아 얘 좀 봐 얘 책 읽는다 라고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뒤로는 학교에서 책을 읽지 않으셨다는 것만 봐도 순수한 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무서워졌어요. 당연히 지연님에게 그렇게 뭐 말을 한 친구는 정말 궁금하고 신기해서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지연님은 그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느껴지신 거잖아요. 어렸을 때 받은 충격으로 인한 반향이 더 큰 것 같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 또는 더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겪은 사건의 기억들보다는 유년 시절의 상처가 오래가는 것 같아서 학창 시절을 떠올리라고 하면 다들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아프고 슬픈 기억도 분명히 있는 것처럼요. 무튼 이렇게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상처 받거나 상처 준 기억 없는 그런 가벼운 시작이 되었으면 하네요. 네, 지연님 영화 우리들 리뷰였는데요. 모두가 기대되고 설레는 새학기를 맞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이라고 단순한 관계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들이라는 말이 사실은 비문이라고 해요. 우리라는 복수에 들을 붙인 거잖아요. 아마 감독님도 이 우리들이라는 제목이 비문인지는 당연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아닌 우리들만이 주는 온도가 있잖아요. 네. 선아님의 리뷰 에세이집 교실의 시, 지연님의 리뷰 영화 우리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뾰뾰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돋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전과 다르게 세 권의 시집과 시인을 다루기 때문에 진행 방식이 좀 고민이 있었는데요. 우선 세 분 다 90년대생이고 첫 시집이 나온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그런 시인들로 선정했고요. 오늘 새 학기라는 커버 스토리 주제와 좀 그냥 제 느낌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집 세 권입니다. 먼저 그 목록부터 소개해드리자면 2017 경향신춘으로 등단해서 지난 6월에 나온 이다희 시인의 시창작 스터디, 그리고 2017 현대문학으로 등단해서 지난 8월에 나온 오은경 시인의 한 사람의 불확실, 그리고 제39회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하고 바로 지난 12월에 나온 이기리 시인의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이렇게 세 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세 권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세 분께 한 권씩 맡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해서 한 권씩 선택을 했는데 되게 잘 배정된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제 느낌이지만 잘 배정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번 세 분을 한 번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그러면 시집이 나온 출간된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연님께서 우리 이다희 시인의 시창작 스터디를 읽어주셨는데
시집을 어떻게 읽었는지, 뭐, 특별히 좋다 싶었던 시가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네. 좋고요. 그런 어떤 네. 총체적인 감상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원빈님이 모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꼭 이다희 시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다희 시인님 2017년에 등단하시고 3년 만에 작년 6월이죠. 시창작 스터디라는 시집을 발간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소개 전에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습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어떤 사람들은 멍 때릴 때, 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멍만 때린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멍을 때린다고 하죠. 저는 후자에 가까운데, 대부분 그냥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입욕제들을 쌓아놓는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손님이 안 들어오면, 앞에 이렇게 쌓여있는 입욕제들을 보면서 그게 되게 예쁘잖아요. 반짝거리고. 조명을 받아서 이렇게 그쵸. 반짝거리는 게, 그걸 보고 있으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지금 저걸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네? 라고 깨닫고, 또, 왜 인간은 반짝거리는 걸 예쁘다고 생각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가다가, 그럼 원시시대 사람들도 반짝이를 보고 예쁘다고 생각했을까? 이러고, 원시시대에는 뭐 반짝이라는 게 있었나? 물도 반짝이고, 돌도 반짝이고, 모래도 반짝이긴 하지, 막 이러면서, 진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거든요. 저 약간 지금 소름 돋는 게, 네네네네. 지현님 혹시 네네. 제 일기를 훔쳐보셨나요? 아, 정말요?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제가 지금 네. 깜짝 놀라서 지금 제 일기를 지금 이렇게 띄워놨는데, 아, 네네.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네. 내가 지금 머릿속을 휘돌고 있는 사소한 생각들과 그로 인해 끝날 조짐없이 뻗어나가는 연관성의 쇠사슬들을 벗어날 수 없었다. 뭐 이런 어떤 끝없이 연관되어서 이어지는 저도 그런 생각 습관이 네네.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시작부터 되게 재밌네요. 신기하죠. 이게 진짜 생각 습관 같은 게, 원빈님하고 저는 되게 닮아 있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다희 시인님의 시도 또한 그런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등단작인 그런 백색 소음에서도 딱 눈을 뜨고 보이는 사물들,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으면서 하는 생각들을 그대로 나열을 해놓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또 다른 작품에서 바닥에 닿지 않는 커튼이 계속 아름다운 직물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은 정말 바닥과 무관한 일이 되는 걸까? 이런 표현들이라든지 또 어떤 작품에서 불의 사전에는 발전이라는 단어가 없어. 사람은 불이 있어서 진화했는데 불은 한 번도 발전한 적이 없다. 불에 타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 마녀는 돌아올 수 없는 자의 동의어지. 일단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해. 태울 것이 필요해. 어째서 생일을 축하하는 걸까? 일부터 전기불을 끄고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를까? 이런 표현들이 꼭 제가 이 시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켰다는 거겠죠? 문득 저는 이다희 시인님의 MBTI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문다거나 이 괄호라고 읽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목이 괄호로 표현된 시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심리검사 종이를 쥐고 밀린 숙제를 하듯이 열심히 풀죠.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셨던 걸 보면 저희 넷플리즈 여러분과 같은 INFP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해설을 쓴 신영복 시인께서 그 해설사의 제목을 우리가 우리로서 정확해질 때 이다희의 시 내 몸에 우글우글한 네 개인 보고서라고 쓰셨는데 그 내 몸에 우글우글한 네 개인 보고서 정말 이다희 시인의 시를 정말 잘 표현한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젊은 시인들의 시 속에서 오히려 시적인 것은 따로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흥미롭고 이다희 시인뿐만 아니라 오인경 시인도 그렇고 지난주에 했던 김유림 시인도 그렇고 뭔가 어디서나 되게 시를 기어올릴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요즘 젊은 시인들의 어떤 특징이라면 특징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다혜 시인도 굉장히 시가 이렇게 차분한 듯 보이지만 되게 이렇게 어떤 그 속에 섬세함이 담겨있고 예민함이 담겨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오래 왠지 시를 쓰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점점 더 왠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시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난 여름에 역시 출간된 그 오은경 시인의 시집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소윤님을 이번에 모셔봐서 감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시집이 여름에 나왔다고 하니까 뜨거운 여름에 다시 읽고 싶은 기분이 드는 시집이었어요. 자꾸 선명해지는 것들 가운데서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 날개가 갖고 싶었던 것 같다. 천사도 아니면서 날아 보이지 않는 하늘 아니면 난간과 난간 사이를 건너다 떨어져도 죽지 않고 싶었다. 민음사 시집 한 사람의 불확실에 실린 시인의 말입니다. 이번 시집은 원빈님 추천으로 읽게 되었는데 왜 이 시집을 선뜻 추천해 주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새학기 또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게 되면 평소보다 조금 더 제가 불투명해짐을 느끼거든요. 내가 또 이 험난한 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어느 축에 끼어있지 못하다는 불안에서 그런 기분이 오는 것 같아요. 마침 새학기에 이 시집을 읽으면서 이입되는 작품이 많았는데 시 속 화자가 미성년인 작품 그리고 학교가 배경인 작품이 많더라고요. 표제작인 한 사람의 불확실, 놀이터, 스노우볼, 그리고 매듭이라는 작품이 그러했는데 우리가 거쳐야 할 입구 앞에서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작품들입니다. 저는 시집을 읽을 때 이 시집이 어떤 순서로 엮여져 있는지 관심 있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 한 사람의 불확실을 읽으면서 느낀 건 이 모든 시가 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시의 화자가 동일 인물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작품의 시절은 조금 달라 보이는 것도 몇 개의 작품이 그러했지만 한 사람의 불확실한 하루와 감정과 시각을 공유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시어로 등장하는 꼬마 유령이랄지 불규칙하게 변하는 구름이랄지 자꾸만 길을 잃고 또 다른 낯선 풍경에 놓여있는 그리고 또 거울이나 창가에 비치는 모습을 확인하는 화자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시집을 통해서 한 세계를 겪은 듯한 독서였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번 새학기를 맞으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마지막에 해주신 한 시인이 만든 한 세계를 보고 온 느낌이었다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시집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집은 제가 진짜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그 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왜 소희님이 이것이 원래 시는 모든 시의 주체가 다 똑같은 내가 아닐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왜 이것을 약간 통일되게 느끼셨는지가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을 읽어보시면은 되게 이 제목처럼 한 사람의 불확실이라는 제목처럼 어떤 불확실한 장면이나 이게 지금 무슨 상황 이런 것을 명료하게 전달해주지 않는 시편들이 많지만은 그 속에서 오히려 어떤 그럴 때야 비로소 생생히 느껴지는 감각이라든가 어떤 눈에 그려지는 장면 같은 게 읽는 이로가 하여금 다 다르게 소희님 왜 제가 너무 과몰입해서 얘기했나요? 어쨌든 이 시집을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에 가장 화려하게 나온 시집 중에 한 권이죠. 김수영 문학상을 그 비등단 상태로 수상을 하셨고, 지금 선아님께서 지금 막, 시집을 막 붉은 내밀고, 브로콜리 같아요. 하고 계신데, 선아님이 제일 먼저 이 시집을 하겠다고, 제일 먼저 선뜻 자원을 하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가장 궁금하네요. 선아님 나와주시죠.
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빈님이 알려주시기 전부터 이 친구를 책장 속에 두고 있었는데, 왜냐면 제가 미음사 출판사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제 책을 많이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뭔가 가장 좋아하는 출판사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미음사 시집 디자인이 가장 예쁘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가독성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좋아하거든요. 다른 출판사에 비해 글씨가 조금 큼지막하고 행이나 연 사이의 간격이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읽기 쉬워서, 네. 그래서 저는 미음사를 좋아하는데, 근데 미음사 하면 또 떠오르는 문학상이 있잖아요. 바로 김수영 문학상. 맞아요. 김수영 문학상인데요. 이번에 제 39회에는 최초로 아직 등단을 하지 않은 신인 작가인 이기리 시인이 수상했다고 합니다. 정말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근데 여기서 하나 말할 게 있는데, 참고로 작년 2020년 문학동네 신인상 공모전에 여기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를 쓰신 이기리 시인이 본선에 진출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 이기리 시인님의 스토커냐?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 넷플리즈의 소윤님 또한 작년 문학동네 신인상 공모전의 본선에 진출하셨기 때문에. 지금 칩시다. 소희님의 얼굴이 빨개지셨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좀 약간 넷플리즈 자랑 맞죠? 그쵸, 완전 우리의 자랑이죠. 보배. 너무 부끄럽네요. 약간 사랑스러워요. 보배나 좀 자랑거리 약간 그런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그러니까 김수영 문학상을 받으신 신인 작가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바로 누구다? 우리 소윤님이시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네, 저희 39회 양소윤 시집도 그러면 언젠가 나오면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 양소윤님 시집 나오면 그것도 네.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네. 그래서 제 39회 김수영 문학상 수상작 이기리 시인의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어떤 웃음이길래 나까지 좋아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맨 처음 이 제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산뜻하고 따스운 시집인 줄로 알았거든요. 마치 1회차 자정의 희망시에서 등장했던 오래 속삭여도 좋을 이야기처럼. 정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딱 펴보니까 뭔가 느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처음부터 살짝 1부부터 약간 하다가 이 웃음을 좋아한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됐거든요. 1부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표제작인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이번 3회차의 주제와 잘 어울리게 이기리 시인의 시는 유년 시절의 학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시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에서는 시작부터 마침내 친구 뒤통수를 샤프로 찍었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아이들, 그리고 나를 끌어안는 선생님에게는 장래희망밖에 속삭일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끝날 것 같은 여름, 구름만 봐도 곧 비가 내릴 것이라며 슬픈 표정을 짓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지는 시였습니다. 시적 화자도 사실 동급생들이 짓고 있는 그러한 웃음을 짓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웃을 줄 알아. 좋아한다고, 좋아한단 말이야. 라고 외치는 것처럼 들리는 시집이었습니다. 간만에 좋은 시집을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이기리 시인님 팬 될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저는 이미 팬이에요. 정말요? 두 분? 그러시구나. 이렇게 이기리 시인. 그러니까 2010년 시작을 김수영 문학상 시작하고 황인찬이 시작을 했다면 이제 또 20년대 시작을 이제 이기리 시인이 발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겹쳐 보이는 지점들도 되게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황인찬 시인, 맞아, 그쵸. 그쵸. 어쩌면 새학기라는 주제에 또 황인찬 시인도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 시집을 딱 보는 순간 저는, 김수영 문학상 왜 줬는지 알겠다. 이런 납득이 가는 시집이었어요. 그래서, 선아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래서 오프닝 때 낭독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이 세 권의 시집에서 각 한 권씩, 한 편씩 낭독을 하면서 북돋아 마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 시집 다 좋은 시집이니까요. 소연님. 그리고 네. 김수영 문학상 받으신 이기리 시인님 시집에 그 책뒤로 추천사가 써 있거든요. 근데 저도 김원 시인님이랑 유계영 시인님 말씀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면서 맞아요. 저도 되게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싶은 시집이었어요. 그런 느낌. 저도 이 말을 이기리 시인님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너무,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좋았어요.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라님이 또 재밌는 얘기 시집 디자인 얘기하셨잖아요. 혹시 세 분은 그 주요 출판사로는 물론 그 외에도 엄청 많지만 파란도 있고 뭐 아침달도 있고 엄청 많지만 가장 오래 역사가 된 내 출판사 시집 디자인 중에 어떤 디자인적으로는 뭐 제일 선호하세요? 문학동은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제일 뭐 오래된 문지 이 디자인 이제야 네네. 캐리커처 앞에 있는 그거 있고 창빛도 이렇게 창빛 북커버도 씌우고 맞아요. 황희찬 일러스트 시집 같은 그림 거 같은 보면 창빛 현대문학. 맨날 바뀌잖아요. 네네. 현대문학도 과일 있고 모양도 있고. 아침달도 요새 너무 디자인 뜨고 아침달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통했어. 너무 아기자기하고. 특히, 다 좋아요. 너무 예쁜데, 특히 김소형 시인님. 아이에게? 아니요, 김소형 시인님. 네. 좋은 곳에 갈 거예요. 맞죠? 맞아요. 좋은 곳에 갈 거예요, 맞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표지가? 그것도 너무 예쁘고, 폭설이었다, 다음은. 그것도 전 너무 예뻤고. 그리고 새 이름은 영원히 모른 책, 이 표지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시집도 너무 좋았고, 네, 다음에 같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표지 좋다. 디자인을 그럼 저희가 아직 아침달 시집을 안 다뤄봤구나. 네. 스쳐 지나가다 김선호 시인 얘기를 몇 번 하긴 했는데 제대로 다룬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요새 아침달에서 첫 시집 내는 시인들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쵸, 그것도 되게 많이 뜨고 있고. 원성은 시인이 너의 새 이름은 영원히 모른 채 원성은 시인 시 맞죠? 네. 네. 됐어. 너무 좋더라고요, 시집. 맞아요. 요새 정말 색깔도 특히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첫 시집을 내는 젊은 시인들이 많이 진짜 한창 출간되고 있으니까 시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라면 요즘 정말 뭐 행복한 나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북도도 저희 낭독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랫폼. 긴 복도를 따라 걷는 발걸음이 있다. 발소리가 길게 따라붙는다. 홀로 걷는 사람은 자신의 발소리를 자신만 듣는다. 복도는 항상 어디쯤이어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는 일이 여기가 어디인지 묻는 물음이 미궁에 빠진다. 자신의 발소리를 자신만 듣는 일이 자신의 울음소리를 자신만 듣는 일과 어떻게 다른가? 복도가 휘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긴 것에 대한 착시일 뿐이라고. 어디에나 있는 복도가 어디인지 묻는 일이 얼마나 치사한가. 아무도 복도에서 생활하지 않고 걸어오다 문득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 햇빛이 복도를 오래 사랑했다. 그 웃음을 나도 좋아해. 마침내 친구 뒤통수를 샤프로 찍었다. 어느 날 친구는 내 손목을 잡더니 내가 네 손가락 하나 못 자를 것 같아? 커터칼을 검지 마디에 대고 책상에 바짝 붙였다. 친구는 나의 손가락을 자르지 못했다. 검지에는 칼을 댄 자국이 붉게 남았다. 내 브라를 잡고 흔들며
웃는 아이들의 모습이 유리문에 비쳤다. 엎드려 자고 있을 때 뒤로 다가가 포옹을 하는 뒷모습으로 옷깃을 풀고 가슴속으로 뜨거운 우유를 부었다. 칠판에 떠든 친구들을 적었다. 너. 야유가 쏟아졌다. 지우개에 맞았다. 불 꺼진 화장실에서 오줌을 쌀 때마다 어둠 속에서 어떤 소나기가 커졌고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수십 개의 검지가 이마를 툭툭. 종례 시간이 끝나도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선생님이 나를 끌어안았다. 선생님에게 장래희망을 말했다. 저녁을 먹고 혼자 시소를 타면 하늘이 금세 붉어졌고 발끝에서 회전을 멈춘 낡은 공 하나를 두 손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진흙이 지구처럼 묻은 검은 모서리를 가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건 세상으로부터 주파수가 맞춰지는 느낌. 이제 다른 행성의 노래를 들어도 될까? 정말 끝날 것 같은 여름. 구름을 보면 비를 맞는 표정을 지었다. 공터에서 오은경. 벌을 받는 것 또한 내가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고 한다. 부정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다. 늘 뭐가 문제냐고 걱정하듯 묻던 수지 대신 내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나는 일기를 쓴다.